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형법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종전의 형법 강의랑은 조금 다른 순서로 제가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강의를 전반적으로 구성을 했고 왜 이렇게 이유를 이제 구성을 했으며 어떤 식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진행을 할지 그거를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은 제가 보내드린 거 다 받으셨죠? 그래서 제가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해보면은 일단 기존의 어떤 진행하는 방식을 제가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존에는 우리 형법은 이제 형총이랑 형법 총론, 그 다음에 형법 강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형각. 줄여서 형총, 형각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우리 법전을 보시면, 형법전을 보시면은 총칙이랑 각칙으로 나눠져 있어요. 크게. 그래서 총칙에 대한 해석론이다라는 뜻으로 형법 총론이라는 말을 붙이고요. 그다음 각칙에 대한 해석론이다. 그래서 형법 강론 이렇게 해서 이제 단권, 각권으로 된 교과서를 보통 이제 하는데 수험할 때도 이제 이런 경향이 좀 유지가 되고 있죠. 다른 어떤 민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행정법이라든지 그런 애들은 다 이제 합쳐져서 하나의 단권화된 교과서로 많이 출시가 되고 있지만 형법은 이렇게 각권 형태로 하는 게 여전히 전통이에요. 그래서 공부 순서는 총론 먼저 하고 강론 형태로 보통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런 이유는 얘가 이제 말하자면 분모에 해당하거든요. 모든 곳에 다 적용되는 것이고 얘는 분자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모에 해당하는 걸 먼저 공부하면 좀 편리하지 않겠냐. 어디에나 적용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공부하면 얘는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추상적인 애들은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애들. 근데 형법 강론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애들을 많이 공부를 하면은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순서가 기존 방식은 이렇게 연역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연역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제가 제시하는 방식은 귀납입니다. 귀납.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구성 요소가 있다는 거 먼저 공부를 하시고 거기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것 틀을 이렇게 거꾸로 잡아 나가셔야지 지금 이렇게 추상적인 거 공부하시고 형법 강론으로 가면은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은 벌써 좀 그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죠? 형총에서 대부분 이게 보통 우리 책들이 굉장히 어려운 말로 써 있어요. 독일어를 그대로 번역한 문체들을 쓰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힘을 거의 다 빼고 정작 요즘에 더 중요한 형각에서 이제 진짜 어떤 공부를 잘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예를 들어서 살인죄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살인 미수도 공부를 했고 살인 예비도 공부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형법 총론을 공부를 하면서 아 미수범이 뭐였지 예비범이 뭐였지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부랑 정리랑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다. 뭐냐면은 바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 구성요건이 뭔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이거는 범죄가 성립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죄 성립에 대해서는 강론에서 어떤 범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먼저 공부를 하고 총론에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총론하고 강론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형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각칙 부분이 어떻게 하면 처벌이 되는지 처벌이 언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크리미널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대해서 이제 그걸 벌을 내리죠. 그래서 형벌을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거는 영어로 적고 이건 한자로 적었냐면은 한자를 퍼니시먼트를 몰라서 제가 영어를 몰라서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형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형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크리미널 로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죄와 벌에 대해서 어떤 데도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죄와 형에 대한 법의 이름이 달라져요. 우리나라는 형벌에, 퍼니시먼트에 초점을 맞춰서 형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국은 뭐가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미널 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형법이라는 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범죄가 언제 성립을 하는가 그것들이 각칙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범죄가 언제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총칙엔 뭐가 있냐면 면죄부가 있어요. 면죄부 주로. 그래서 총칙이 면죄부 플러스 알파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각칙에는 범죄가 되는 거, 그다음 총칙엔 범죄가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거든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면은 적군을 죽였다. 이런 건 뭐가 될까요? 이런 거는 법령상 자기가 정당하게 업무 수행을 하다가 죽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를 침략한 어떤 외세에 맞아가지고 내가 어떤 전쟁을 하면서
내지는 우리 북한군이 우리 그때 서울로 내려왔을 때 그때 총을 쏴서 죽였다. 이런 것들. 그런 상황은 전시 상황이 이제 발생했을 때 사람을 죽이는 것들은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요. 라고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쉐이프를 넓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범죄가 된다, 면죄부가 있다. 형법은 범죄 성립과 면죄부에 대한 법이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배운다고요? 형법 강론은 바로 뭐가 범죄가 되는지를, 그 다음에 형법 총론은 뭐가 범죄가 안 되는지를 대부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 순서는 항상 형각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형법 강론을 줄여서 형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형법 총론은 형총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전반적인 순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칙에 플러스 알파는 그럼 뭐가 있냐? 면죄부, 그러니까 마이너스랑 그다음 그러니까 뭐 범죄 안 되는 면죄부랑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데, 이 플러스 알파 내용 안에는 원래 한 명의 사람을 기준으로 범죄를 다 정하고 있어요. 한 명이 범죄를 범했을 때. 근데 여러 명의 사람들이 범죄를 범했을 때 이거 공범이라고 그러고, 그다음 하나의 범죄가 동그라미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그냥 반밖에 못했을 때 이걸 미수라 그래요. 또는 예비. 이런 범죄 여러 명이라든지 부족할 때, 그러니까 부족하고 더 많을 때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게 총칙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다음 퍼니시먼트, 형벌도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잘못하면 어떻게 벌을 주는지도 총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범죄가 되는 경우는 각칙. 그래서 우리나라 법을 이렇게 나누면은 형법 강론이 크리미널 로고, 그 다음에 형법 총론이 바로 형벌법이라고 생각을 해두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면죄부랑 처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형소법을 치시지 않는 분들은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좋은데, 다만 제가 형소법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형법을 공부하면 보통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형총, 그 다음에 형각. 나는 형법을 알아야 형소법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형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형각이 1번이에요. 얘가 1번이고 그 다음에 형총을 2번으로 하는데, 다만 이 중에 어떻게 처벌되는지는 나중에 해야 돼. 이건 4번으로 해야 돼요. 형소를 먼저 하고 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 순서는 형각, 형총, 형소, 그다음 형벌론 이렇게 돼야 돼요. 형소 공부하시는 분들.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그냥 단독으로 형총이나 형법 개론 시험 치시는 분들, 내지는 형법 전체가 시험 범위신 분들은 그냥 이거 순서 상관없이 그냥 1번, 2번 순으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형소를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얘를 하고 나서 형벌론을 하는 게 훨씬 이해도가 높아져요. 그냥 판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사람은 판사밖에 없어요. 판사. 이게 원칙이에요. 판사라는 국가기관만이 형벌권을 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형벌권을 부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검사가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을 신청을 해요. 근데 거기 법에 따라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형사소송법이에요. 형사소송법. 그래서 형소법은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도 러프하지만, 형소법은 판사의 형벌 기준이다. 어떤 식으로 형벌을 부과할지 절차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 배우신 분들은 행정절차법이라고 해서 사전통지, 이유제시, 그 다음에 의견 제출, 세 가지를 꼭 주는 게 우리 행정절차법의 특징인데, 그게 핵심인데, 형소법 같은 경우도 얘도 이제 어떤 절차를 언제 사람을 몇 월 며칠 몇 시에 불러가지고 언제 선고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말은 어떻게 들어보고, 증거조사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돼 있는 게 형소법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판사가 하는 권한, 이게 형소법에 규정이 돼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내릴 수 있는 형벌이 여기 형총에 마지막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공부 순서는 1, 2, 3, 4번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제 편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게, 형법 총론의 내용 중에 형법이 아닌 애가 또 하나 섞여 있어요. 그래서 형총은 되게 재밌는 게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형총은 맨 앞에 보시면 쓸데없는 말 쭉 있고, 그 다음에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부터 잡다한 말이 쭉 나오다가 구성요건이라는 게 나와요. 구성요건론. 이게 아까 범죄가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면죄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면죄부. 이게 무슨 조각사유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미수, 공범.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범죄 형태에서 적어진 경우, 많아진 경우. 그
다음에 형벌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법 총론 안에 이렇게 5가지 파트가 존재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중에 형법이 아닌 게 섞여 있다 그랬죠. 형법이 아닌 애가 바로 얘입니다. 죄형법중주. 얘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예요. 신체의 자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맨 마지막에 공부를 할 거예요. 얘를 미리 하면 형법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맨날 또 쓸데없이 막 판례 막 외우고 계실 테니까 걔는 그냥 나중에 한번 몰아서 외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강의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이제 이런 순서로 돼 있는데, 이 나머지 얘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여러분들이 이런 소문에 많이 이제 휩싸이시죠. 좌우가 되는데 판례를 봐야 된다. 나는 판례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왜? 시험에 판례가 나오니까. 맞는 말이에요. 시험장에는 판례가 나오죠. 이 판례 동그라미라고 해볼게요. 내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펼쳐보니까 판례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문제에서 판례가 보통 나오니까 공부도 얘들이 많이 있는 애들로 봐야겠다. 그래서 판례집을 보거나 아니면 판례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판례가 많이 실려 있는 책을 보통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지식이라는 거는 이게 시험장에서 이제 순서를 주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문제가 뭐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이런 게 알 수가 없는데 시험장 뒤죽박죽인데, 공부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할 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판례에는 이게 공부 순서는 안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쭉 나열되어 있는데 항상 얘부터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1번부터. 그래야 흐름이 생겨요. 이렇게 1, 2, 3, 4, 그 다음에 5, 6, 7, 8, 9.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다 결국 넣으면은 쭉 이렇게 논리가 하나 있고 그 선상에서 이렇게 공부가 쭉 돼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냥 대부분 경우에 판례를 그냥 공부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렇게 공부를 해버려요. 그냥. 그러면 얘들이 원래는 얘들이 다 이게 논리적인 순서가 있는 애들이에요. 1, 2, 3, 4, 5, 6으로. 근데 그냥 공부를 해버리시면은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이 돼버려가지고 사람 머릿속에 들어갔을 때 남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 판례 진짜 열심히 봤는데 못 외우시는 분들은 그거는 자기가 이상한 게 아니라 공부 방식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거를 권해준 분들이 이제 이런 원리를 안 가르쳐 주고 그냥 말씀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하신 거예요. 직접 판례집을 보실 때 항상 전제사항이 뭐냐면, 시험에 가서 어떤 게 나오냐면 이렇게 돼요. 잘 보세요. 내가 최소한의 논리랑 그 다음에 이 논리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법조문이 있고 그 다음 법조문에 대한 해석론이 있어요. 해석론. 그 다음에 얘를 적용한 결과 이렇게 2개로 좀 나눠서 볼 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3단 논법 아시죠? 법학의 3단 논법. 사람은 죽는다. 너는 사람이다. 너도 죽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법조문이 뭐냐면 바로 대전제예요. 대전제. 너는 사람은 죽는다에 속하는 대전제. 그다음 결과는 뭐냐면 이게 결론이죠. 너는 죽는다. 그다음 소전제가 이제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사람은 죽는다. 너도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너도 사람이다. 너도 죽는다.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판례집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판례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 나눠야 돼요.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얘가 무조건 A 랭크예요. 등급이. 얘가 중요하다고요. 얘가 주로 어디 나오냐면 주관식에 나와요. 주관식. 그다음 객관식은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얘가 바로 중요한 판례들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법조문에 대한 해석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에 할 걸 미리 말씀드리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라고 했을 때 그 휴대의 의미는 몸 가까이 두고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예요. 몸 가까이 두고 이용한다. 그래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공무원을 빡 박아도 이거는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원을 때린 게 되거든요. 휴대한다는 원래 우리 생각과 맞진 않죠. 근데 대법원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전체가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A급이고, 물론 주관식 더하기 객관식이에요. 그 다음에 결과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판례를 이거 선례라 그래요. 일본에서는 선례. 그 다음에 얘를 적용한 결론 있죠. 적용한 결론. 이 조문을 적용한 결론. 따라서 너는 무슨 죄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바로 재판례라 그래요. 재판.
판사가 재판을 해서 나온 구체적인 결과. 그래서 이런 애들은 B급 내지는 C급이 여기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랭크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판례해서 한 번에 다 공부를 하시는데 중요도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얘들은 주관식 안 나와요. 얘들은 객관식밖에 안 나온다고요, 시험이.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객관식에서 보시다 보니까 이게 중요도 분별 없이 그냥 판례 공부, 그 중에 주관식 나오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강의의 대상은 뭐가 돼야 되냐면 얘가 바로 강의의 대상이 돼야 돼요. 얘가 바로 뭐냐면 논리를 생기게 해주는 게 돼요. 논리를. 제 강의는 A급 판례를 위주로 공부를 할 거예요. A급 판례를 위주로. 그걸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정신병원에다 강제 입원을 시키면 감금죄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책 보고 외우시면 돼요. 강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는 게 강의지, 그 적용한 결과를 제가 읊어드린 건 강의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빨리 눈으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강의의 대상으로 잡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각자 기본서를 알아서 정하시라고 했죠. 코디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기본서를 정해드렸어요. 근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 재판례는 이건 각자 스스로 선택한 책을 가지고 각자 공부하는 거예요. 눈을 가지고. 이거는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시죠? 공부해서 머리를 쓸 때랑 눈을 쓸 때 나누셔야 돼, 이렇게. 물론 얘도 머리를 좀 쓰긴 쓰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뭐냐면은 암기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해의 대상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거를 분별하지 않고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공부가 재미도 없고, 암기하면 원래 재미없죠. 근데 머리 써야 되는데도 암기하니까 이게 더 효율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게 공부가 꼬인다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저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야 될 부분과 해야 되지 않을 부분 나눠서 이 부분을, 저는 강의의 이 부분을 99% 정도 집중을 할 거라고요. 왜 이게 이렇게 되는가?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 뭘 볼까요? 법조문을 당연히 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시험을 치시더라도 법조문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물론 나오는 시험도 몇 개 존재하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해서 얘를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판례만 시험에 나온 데서 판례만 공부하면 효율이 떨어져요. 왜? 판례를 실제 암기하고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요. 걔를 꿰어줄 뭐가 필요하다? 이 논리 구조가 필요하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이것만 하면은 얘는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얘를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간 남을 때 판례, 오늘 뭐 자기 전에 2시간 정도를 잡고, 오늘 강의 때 안 다뤘지만 언급했던 그런 것들 있죠. 집중적으로 설명한 거 아니지만 언급했던 판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주무시면 된다고요. 얘들은 뭐의 대상일까요? 이건 반복의 대상인 거예요. 그냥 암기 대상. 얘들은 뭐 누적적 복습을 하시든 뭐든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얘는 누적적 복습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얘는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이해를. 사고하는 연습을 무조건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뭐라고 판례가 해석했지? 그게 맞나?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법조문을 해석해주는 판례랑 그 다음에 그 법조문을 적용한 판례를 일단 나눠야 된다. 강의나 공부의 대상은 뭐다? 이 부분이 돼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실 때, 형법 공부를 하시면 어떤 거를 제일 먼저 공부를 하냐면은 범죄 체계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해요. 범죄 체계론. 범죄에는 체계가 있다. 그래서 3가지 단계를 모두 거쳐야만 우리가 이거를 범죄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사고 틀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대가분들이, 내가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나중에 자기가 어떤 학문적 지식 체계를 돌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내가 대가가 이걸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는 거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잘 안 익혀져요, 이게. 왜냐면 내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구성 요소 자체를 몇 개를 몰라요. 안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걸 모두 갖고 있어야 이게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체계가. 그렇죠. 우리는 가장 먼저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건 뭐다? 범죄 체계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뭐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오는지를 먼저 잘 아셔야 돼. 이거를 먼저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범죄 체계론 되게 간단하게 하고, 그냥 이거 나중에 형법총론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용도로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원래는 이렇게 돼요, 우리가. 자, 한번 볼게요. 형법 250조 1항 한번 보세요. 이게 오늘 가장 먼저 배울 우리 범죄인데, 이게 바로 살인죄예요, 살인죄. 제가 강의 시간에 앞에다가 법명을 쓰지 않으면 이건 형법을 생략한 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건 독일에서 쓰는 거지만 요 꽈배기 표시 있죠. 이거는 제 몇 조라는 걸 줄인 약어예요.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 1은 제 1항 이런 걸 줄인 말이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꽈배기 250 동그라미라면 형법 250조 1항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살인죄인데 그럼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자, 아까 제가 군인 얘기 한번 해볼게요. 군인 얘기. 예를 들어서 베트남 전쟁에 내가 나갔다. R 포인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전에 내가 참전을 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공비가 아니라 베트콩을 내가 죽였어요. 그래서 총을 빵 쏴가지고 나를 죽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죽였는데 그럼 첫째 뭐예요? 이 사람 살인죄를 지금 저지른 거죠.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나 처벌받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형법 20조에 보시면 면죄부가 하나 존재를 해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업무나 그 다음에 법령이나 업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걔들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당행위라고 하는데 이걸 군인은 이제 법령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전시라든지 이럴 때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면죄부가 주어져요. 근데 우리가 형법상의 면죄부들을 모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범죄가 되는 거를 빨간색으로 하고 범죄가 안 되는 거를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는 우리 형법 각칙에 이제 조문들이 쭉 나오고 빨간색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 면죄부를 나눠보니까 서로 성질이 다른 게 두 개가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범죄는 그러면 개념이 도대체 뭔가? 범죄의 개념이라는 거는 내가 무슨 행동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쁘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게 바로 범죄예요. 나쁘다. 너도 나쁘고 너가 한 행동도 나쁘다 이렇게. 너가 전장에서 사람을 죽인 행동도 너가 사람을 죽인 행동도 나쁘고 그렇게 결단을 내린 너 스스로도 나쁜 놈이다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안 훔쳐오면은 너의 딸을 인질로 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물건을 훔쳐오면 딸을 풀어주겠다 이러면은 그 물건을 훔친 행동 자체는 나쁘지만 내가 딸이 지금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행동을 한 거잖아요. 누가 강요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행동 자체는 나빴지만 그 사람을 나빴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쁘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범죄자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고 부르거든요. 이걸 독일어로 비난한다 그래요. 비난. 이거를 다른 말로 가치평가라 그래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가치평가. 너가 한 행동이 굉장히 나빴어 라고 비난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항상 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사람도 나쁘고 그 사람의 행동도 나쁘다라고 평가가 돼야 돼요. 가치평가가. 이걸 뭐라 부른다? 비난 가능성? 내지는 비난이라 그래요. 비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범죄가 되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고 그 사람도 나쁘다는 평가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면죄부는 언제 주어진다?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나쁘다고 비난을 할 수 없거나 그 사람 자체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을 때 이거를 면죄부를 하나씩 따로따로 규정을 해뒀다고요. 그래서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행위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고 하는 면죄부, 즉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뭐라 부르냐면은 면죄부 이거를 위법성 조각 멀리 차낸다라는 뜻인데 위법성 조각 사유라 그래요. 위법성 조각 사유. 행위라는 거는 이 사람이 저지른 행위가 나빴다, 행동을 나빴다, 즉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가 저지른 범죄는 위법이야. 사회의 어떤 법의 저촉이 돼. 위법이야. 그 다음에 너 스스로도 나쁘다라는 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위법한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보통 하지 않고 너가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이렇게 불러요. 너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행동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라. 나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이해되세요? 그래서 너가 나쁘지 않다라는 면죄부를 뭐라 부르냐면 행위자 면죄부 이거를 다른 말로 행위자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을 책임 조각사유라 그래. 책임이 없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형법은 지금처럼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는 거를 뭐라 부르냐면은 이거를 법률 요건이라 그래요. 법률 요건. 대전제. 형법 250조 1항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판사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거 법률 효과라 그러거든요. 이 법률 효과가 나오려면은 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전제가 충족이 돼야 돼요. 사람을 죽였을 때만 판사가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사람을 죽이는 상황을 뭐라 그러냐면 법률 요건을 판사의 재량권, 형벌권을 발동할 수 있는 누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상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켰다. 이걸 줄여서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 그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을. 그래서 이
이 조문을 뭐라고 부른다? 법률 요건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충족시키면 뭐가 된다?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법률 효과. 효과는 아까 뭐였어요? 바로 처벌이에요. 처벌. 우리가 보시면은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 해드리겠지만 하여튼 이게 5년에서 30년 징역, 그 다음 무기징역, 사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좀 이따 한번 봐드릴게요. 이제 세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뭔가를 충족시키면은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는 거, 법 질서가 정해놓은 효과가 발생하는 거를 법률 요건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형법의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는 다 뭘까요? 형법의 모든 법률 효과는 처벌이에요. 처벌. 이렇게 하면 처벌된다. 물론 이제 면죄부도 있지만 면죄부는 처벌 안 되는 거지만 그냥 넓게 봤을 때는 처벌에 관련된 거죠. 그죠? 법률 효과는. 그다음 법률 요건은 어느 경우에 범죄가 되냐 안 되느냐. 대부분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방금까지 보셨다시피 어떤 사람이 범죄가 되려면은, 그래서 결국 처벌이 되려면은 이 구성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겠죠. 충족시키는 상태. 내가 구성 요건을 충족시킨다. 사람을 죽이면 처벌된다. 250조 1항 한번 보세요. 형법. 사람을 죽인 자는 뭐뭐뭐뭐 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까지가 컨디션, 즉 조건에 대한 거예요. 이런 짓을 하면 처벌당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뭐라고 부른다? 법률 조건 내지는 법률 요건이라고 불러요. 그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는 상태를, 이런 상황을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성질, 해당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법률 요건 해당성이라고 부르는데, 법률 요건은 다른 법에서도 다 쓰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형법에서는 얘를 뭐라고 쓰냐면은, 야, 우리가 이 전체가 지금 법률 요건이다. 그죠? 면죄부도 넓게 보면 법률 요건이잖아요. 그죠? 근데 헷갈린다. 면죄부는 범죄를 없애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법률 요건 범죄 생기게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범죄가 만들어지는 상태를 구성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없애는 상태를 조각이라고 그래요. 조각. 그래서 지금 이 법률 요건을 뭐라 부르냐면 범죄, 구성, 법률 요건, 줄여서 구성 요건이라고 그래요. 이 범죄가 성립되게 하는 법률 요건. 아시겠죠? 이걸 구성 요건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종국적으로 처벌이 되려면 법률 요건을 충족시킨 상태, 법률 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면죄부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그랬죠. 아까 행동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을 할 수 없는 거 책임 조각 사유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위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는, 즉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누군가 처벌이 되려면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해야 돼. 이렇게 하나의 이제 공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3번 해야 되죠. 지금 어떤 사람을 처벌하려면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3단계 범죄책이라고 그래요. 3단계 범죄책. 사고를 3번 해야만 범죄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실제 여러분들, 저는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3번 생각하면 엄청나게 힘들고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김성동 교수님 책에서 제안하는 방식이고, 저는 사실 이 방식을 통해서 이제 형법이 쉬워졌는데,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이제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굳이 이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만들면 머릿속의 이미지는, 어떤 거를 범죄라고 부르려면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 얘가 범죄가 되려면은 이 3가지를 다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3가지를. 이거를 구성요건 해당성, 그 다음에 이걸 위법성, 이걸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3단계를 거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면 바로 범죄다. 1단계 범죄책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신, 그럼 밑에 애들은 뭐야? 밑에 애들은 그냥 이걸 전제로 면죄부예요, 면죄부. 얘들은 면죄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좀 나누세요, 사고를. 이게 훨씬 사고적으로 경제적이고 안 꼬여요. 형법 이해가 훨씬 쉬워져요.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그냥 저는 그래서 이걸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봐요. 이렇게 지금 1, 2, 3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구성요건 해당성 끝. 그 다음에 면죄부 2개가 있냐, 이걸 그냥 나중에 그냥 문제 되면은 검토하고 없으면 검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실상 여러분들이 이런 조각사유라는 것들이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 과연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정당방위라든지 그런 것들 들어보셨죠, 여러분? 정당방위 같은 게 실제로 과연 많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범죄 저지르고 난 정당방위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란 그러니까 면죄부를 잘 안 줘요. 나쁜 짓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살해형 시험을 친다든지 이런 아주 예외적인 사안에서만 그게 좀 문제가 될 뿐이지, 평소에 생각할 때는 그냥 어떤 법을 그냥 건드리면 바로 범죄가 된다고 생각해도 크게 안 틀려요. 99%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99%의 상황은 얘를 충족하면 바로 범죄가 되는데, 바로 그러니까 처벌이 되는데, 진짜 예외적인 이 1%의 상황을 위해서 이 틀을 이렇게 세 개를 유지하는 건 되게 사고가 불경제가 된다고요. 이 1%가 어차피 문제되는 유형이 유형화가 돼 있어요. 이게 딱 이 사안이. 그래서 그 사안만 그냥 따로 외워주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범죄 형법 각칙상의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면 뭐가 된다? 바로 그냥 처벌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다른 법과도 조화적이에요. 형법에서는 유독 이렇게 볼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영미법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사고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3단계 범죄 체계가 아니라 1단계 범죄 체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불안해하시는 분들인데, 불안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결론은 똑같아요. 사고 과정만 다를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3단계 범죄 체계는 뭔가 물어보면 3초가 걸린다. 내가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람하고 시비를 붙어서 때렸어. 무슨 죄야 물어보면 생각 한참 해야 돼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나? 책임 조각 사유가 있나? 그렇지만 그냥 1단계 범죄 체계에 따르면 지나가는 사람이 때렸으니까 폭행이지. 그런데 여기서는 뭔가 이 사람 보고 너는 잘못하지 않았어, 내지는 너는 아무 죄가 없어, 책임이 없어라고 할 만한 요소는 없는 것 같아라고 그냥 한 번 더 나중에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없단 말이에요. 이게 싸우는 경우에 정당방위가 서로 아니거든요. 싸울 때는 나를 방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가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안 되거든요. 이게 관습법인데, 판례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1단계 범죄 체계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해요. 사고가 깔끔해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를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기존의 모든 교과서는 다 3단계 범죄 체계에 따라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요거는 구별해 주셔야 돼요. 구속요건 해당성 자체가 바로 범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용어는 기존 예에 따를게요. 구속요건에 해당한다고 바로 범죄가 되는 게 아니라, 구속요건 해당성 이꼴 범죄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무슨 조각사유, 이런 애들이 무슨 조각사유 이런 애들이 뭐가 된다? 부존재해야만 뭐가 된다? 범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나중에 할 부분이지만, 어떤 누가 나한테 뭐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면접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 과연 무슨 죄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세 가지 단계를 모두 거쳤을 때는 범죄다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도 되지만, 내가 구속요건 해당성만 판단할 때는 어디 해당합니다라고 반드시 답을 해줘야 돼요. 어디 해당한다 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범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라고 바로 쓰시면은 그거는 용어를 잘못 쓴 걸로 봐요. 기존에 이제 우리 3단계 범죄 체계에 따르면. 설명이 조금 어려워졌는데 지금까지 한 건 크게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영상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나중에 정리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보면서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강의 들으실 때 주의사항은 형법 강론부터 우리가 먼저 할 거거든요. 근데 교재를 바로 읽으시면 안 돼요. 형법 강론은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 그냥 내가 조문을 읽고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그 조문을 읽고 해석했고 실제 사안에다가 이 조문을 적용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이 범죄가 될지, 그 사고만 내가 잘 정지 작업을 해서 맞춰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형법 강론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내가 어떤 파트를 그러니까 조문을 읽고 바로 사례 푸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형법 강론 교과서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냥 조문 읽고 사례집 보면서 바로바로 정리해서 바로 1차 시험 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형법 강론 막 두꺼운 책 다 읽지 마시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찾아보는 백과사전이다라는 정도 기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잠시 끊었다가 이제 형법 강론 살인죄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